아파트 공사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감리업체가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권가에 떠도는 인수설 때문에 주가가 쉽게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핀테크 업계와의 협조를 당부하며 200여 건의 핀테크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의 황창규 회장을 출석시켜 피해 보상과 관련한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 데는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따져보려 해도 전문가들조차 알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나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독을 대신하는 감리업체까지 두고 있지만 이들만 믿으면 되는 걸까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2,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서울경제TV가 이 단지 사업비 내역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총 9,651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 4,518억 원은 대지비였고 총 공사비는 3,262억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설계비, 보상비 등 간접비가 약 1,81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겁니다.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김포시에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은 안 되죠. 실질적으로 전문 관리단이라는 게 건축 업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들분들이고 오랫동안 좀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관리가 저희들이 대신해서 나가요. 결국 허가는 내주면서 공사비가 적정한지, 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은 감리업체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감독을 해야 하는 감리업체가 시행사에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김포시에다가 이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근데 김포시가 그 사업 계획서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여기 감리계획을 체결하니까요. 주택법 제43조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업계에선 사업주체로부터 돈을 받는 감리자가 소신껏 감독할 수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주체가 공사 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예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가 감리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한 뒤 돈을 주도록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는 감리자가 사업주체한테 직접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소신껏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문제가 이제는 조금 더 개선된 게 아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전보다 개선된 구조인 건 맞지만 수십 년 경력의 감리자가 한 업무를 경력이 짧은 공무원이 평가할 경우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공사비 적정성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 건축업계 전문가들은 사업비 총괄 내역만 가지고는 공사비가 과다 청구된 건지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종별로 계약을 맺은 수백 곳의 하도급 업체 계약서를 하나씩 보고 단가를 하나하나 따져야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정 센터장께서는 건설법무학 박사시기도 한데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이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집을 살 때 이게 공사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적정 공사비인가 알 수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공사비를 구성하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종류도 또한 다양해서 세세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최근 경기도를 시작으로 공공공사의 공사비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에 참여한 일반 아파트 원가도 공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이론이 나타나고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공사비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소비자의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할까요? 그 건설 사업 전체를 계획하고 또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관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일관하여 수행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CM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합니다. CM은 컨스트럭션, 즉 건설공학과 매니지먼트, 경영학이 결합하여 융합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1900년대 중반 당시 미국에서 만연된 공공공사의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큰 성과를 보았고 지금은 건설 선진 각국에서는 건설 사업에서 CM을 적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법을 모든 건설 사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사례가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해외에서도 우리처럼 감리 제도가 있습니까? 그 해외 사례보다 먼저 우리나라 감리 제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보고 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택건설 감리 제도는 1900년대 중반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당시에 만연한 건설 관련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그 고민의 결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따라서 감리자의 역할은 공사의 품질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고 공사비 관리에 대한 업무는 감리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이 기준을 보더라도 공사비에 대한 업무 내용은 없고요. 이러한 감리에게 공사 원가를 검토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공사 원가를 관리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감리 제도는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슈퍼비전 또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무는 우리 감리 제도와 같이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CM이라는 시스템이 건설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 또는 상식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산 집의 공사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은 소비자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잠자고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불합리한 공사비를 계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에 대한 소비자의 전문성을 보완해 드리는 것이 CM의 역할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설계, 시공 등 수많은 건설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소비자 편에 서서 일하는 건설 전문가가 C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CM협회의 정영호 건설산업연구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증권 투자자들이 기업 간 인수 합병설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인수설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해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수 관련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투자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핀테크 간담회에서 변화에 방어적인 전통금융사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은행들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업체의 출현을 일종의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혁신은 게으르면서 핀테크 업체의 진출을 방해하는 전통금융사의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겁니다.
기존 금융 질서에 어떻게 보면 도전해오고 있는 이러한 그 핀테크 업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함께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핀테크 지원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 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20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매주 핀테크 현장 금요 미팅을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에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핀테크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저희가 냈던 대부분의 서비스는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저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어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법령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한편 금융위는 이번 달 말부터 핀테크 회사들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받아 약 100여 개의 기업에게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공을 들여온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내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증권 투자자들이 기업 간 인수 합병설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인수설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해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수 관련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1월 15일 SK텔레콤이 톱텍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음날 16일 톱텍의 주가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톱텍은 장 초반 20% 넘게 급등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장중 SK텔레콤이 톱텍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한 겁니다. 결국 톱텍의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15.02% 떨어진 29,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인수설에 따른 롤러코스터 장세는 최근에도 펼쳐졌습니다. 지난 11일 한 매체가 CJ E&M이 덱스터 스튜디오를 전격 인수했다고 보도하며 덱스터의 주가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덱스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B인베스트먼트의 관계사란 이유로 LB세미콘의 주가마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CJ E&M은 곧바로 덱스터 P 인수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장중 공시를 냈고 이에 덱스터의 주가는 다시 하락해 결국 16.1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에 나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수를 추진한다는 추측 보도만으로 주가가 크게 반응하자 투자자 사이에서는 인수설 관련주에 솔깃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인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될 경우 주가는 급락하기 십상입니다. 인수합병설이 도는 기업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공식적인 발표나 공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지사 화재.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황창규 KT 회장을 출석하게 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황 회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결국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화재 이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화재 피해자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KT가 내놓은 보상 방안과 규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위로금이 아닌 법적 책임이 있는 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KT의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관리 의무 해태를 지적하며 인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KT가 그동안에 실적 위주로 수익만 올리려고 보니까 지금 직원들은 다 좀 구조조정해서 내보내고 저기에는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시설 관리에는 그래서 벌어진 인재다 지금 이런. 김경진 의원은 카드 매출을 보여주며 소상공인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매출 소득이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매출액 뛰어와가지고 카드 결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하면 금방 산정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이게 배상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황 회장은 KT도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공개해 적극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전향적으로 모든
그 보상 부분들을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자, 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 일방적으로 피해 보상 방법을 공지했던 KT는 소상공인과 국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어제 피해 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인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하고 다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협의체에는 화재 피해 지역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하고 KT와 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실험 생물자원 생산 전문업체 오리엔트바이오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잼스 서비스를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국제 유전자 표준인 IGS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생산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 실험동물 생산 기업입니다. 설치류와 비글은 물론 바이오 신약 비임상시험에 꼭 필요한 영장류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사이자 비임상시험 전문 회사인 제니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잼시 서비스까지 시행되며 다양한 신약 개발 과정에 필요한 유전자 변형 실험 동물의 공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잼스 서비스에 쓰일 유전자 가위 기술 이전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특허권을 가진 툴젠과 협약을 맺었고 서비스 시행에 필수적 기술과 노하우는 일본 찰스 리버에서 전수받아 기반을 탄탄하게 했다는 것이 오리엔트바이오 측 설명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잼스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최초로 장기 이식센터를 설립해 실험동물의 이종 장기 이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환자의 암세포를 이식해 맞춤형 항암제를 선별하는 PDX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 2017년 미국 법인 인수를 위해 발행한 BW 상황과 신약의 임상 이상 진입 연구 비용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중견기업인의 대화 하루 만인 오늘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예고하는 등 발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올 한 해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고용과 투자 열쇠를 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제 활력 제고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처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는 동시에 수소경제와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규제 개혁입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간담회에서 상당수 기업인이 요구하고 나선 규제 개혁에 화답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25일 라오스댐 인간의 뇌를 닮은 미래 반도체 신소자 핵심 기술 개발 등 나노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 948억 원이 투자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 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나노 소재 기술 개발 분야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과기정통부 나노 소재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작년보다 12%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나노 소재 원천 기술에 435억 원, 나노 소자에 211억 원, 나노 공정 측정 장비에 194억 원, 나노 바이오와 나노 에너지 환경 분야에 각각 43억 원과 42억 원, 나노 안전성 분야는 23억 원이 투자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성과 파급력을 갖춘 나노 소재 분야 원천 기술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중소기업 등 기술적 난제 해결 등에 연계해 경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20만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설을 3주 앞두고 전국 6대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 8곳에서 차례용품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은 20만 4,230원으로 작년보다 2.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냉해 등 기상 이변으로 사과와 배 등 차례상에 쓰이는 과일류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채소류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은 평년 수준이거나 일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에서 상품 5개를 준비하는데 사과의 경우 11.9% 오른 14,070원, 배는 30.2% 오른 18,820원이 들었습니다. 채소류 및 나물류는 비교적 양호한 작황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수산물 중 수입산 조기와 북어포 1마리씩과 동태포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19,250원으로 작년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육류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작년보다 각각 12.6%, 2.9%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거 한 가지랑 어린 시절 우아하게 춤을 추는 무용수를 보면서 발레리노를 꿈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BGN CEO에서는 영어 유치원에 발레를 접목한 독특한 교육법으로 학부모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한 곳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발레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발레앤모델입니다. 유아기에는 신체 발달이 지적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유치원의 교육 과정만으로는 유아의 체육 활동이 부족할 수 있고 따로 학원을 등록하기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레앤모델은 영어 유치원에 발레를 더한 독자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유아의 신체 발달과 지적 능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엄선된 교과 과정으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발레를 통해 예술적 잠재력을 깨워줄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이 저희의 대표적인 경쟁력입니다. 발레앤모델의 교육 과정은 발레리나를 꿈꾸는 원생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 예술적, 신체적 재능을 깨우고 체형도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한국 남자 최초로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 중인 최준석 대표가 직접 교육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발레리노로서의 경험과 2008년부터 약 3년간 모델라인 러시아 지사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았던 경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뛰어난 교사진도 발레앤모델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국립발레단 출신 발레리나 박예은 씨가 예술교육 부문 총괄을 맡고 있고 총 12명의 교사 중 절반이 업계에서 이름난 원어민 교사라는 것이 발레앤모델 측의 설명입니다. 발레앤모델은 원내 인테리어와 교복에도 고유의 정체성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유명 발레 작품에 사계절을 더한 테마로 교실마다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발레 등 예술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의 경우 전면 거울과 별도의 바닥 설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면서도 활동에 제약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리 수업을 위한 쿠킹룸과 음악실, 과학 수업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교복의 경우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상봉 디자이너가 발레앤모델의 브랜드 이미지를 담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발레앤모델은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를 통한 3번의 크라우드 펀딩과 4번의 사모 펀딩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키자니아의 중소기업 최초로 입점해 인기 순위 탑3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까지 본사로 사용해온 사무실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의 대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범개원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발레앤모델은 오는 3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발레 영어 유치원을 시작으로 국내 첫 발레 학교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발레앤모델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발레앤모델은 현재 2호점 개원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경제계가 지적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도록 맡긴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100선을 40여일 만에 탈환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4일에 2114.35 이후 최고치입니다. 센 뉴스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